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좌장으로 세 분을 네 분을 모셨는데 정필수 박사님하고 신원수 또 회장님 또 안광은 대표님 그리고 신춘희 회장님 이렇게 일단 모셨습니다. 정필수 박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우리가 150회에 이르는 그 공부의 이력이 좀 자꾸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매번마다 이렇게 새로운 주제를 선정해서 바다를 주제로 하는 이야기를 나눠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보람이 있는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키오스트의 그 김동성 박사님이 해주실 토픽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궁금증도 불러일으키고 또 기대도 굉장히 큰 그런 토픽입니다. 재미있는 해양과학 이야기, 과학자들은 왜 깊은 바다로 갔을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과학 하면은 뭔가 새로운 것이고 또 거기에서 뭐 재미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어렸을 때 과학 하면은 인공위성 쏘는 거, 우주 날아가는 거, 뭐 그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 어렸을 때부터 바다를 바라보는 과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다를 바라보았더라면 우리 오늘 현실이 좀 더 좀 리얼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바다를 접근하고 바다를 알고 또 바다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이라는 수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육지에서 생활하는 데는 꼭 과학적이 아니더라도 별 지장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지만 바다에서는 과학의 바탕을 둔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고 또 바다에서 뭔가 지식적이고 유리한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연상하면은 반드시 과학의 힘을 빌려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현실에 있어서 보더라도 우리가 조선 해운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선 해운도 완전히 과학적인 그 기술과 그 여러 가지 그 학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과연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과학적인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것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 오늘 김동성 박사의 이야기에 많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깊은 바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키오스트에서 그 남극 연구 기지를 운영을 하고 또 북극 또 연구 기지도 또 개설을 해서 지금 운영 중인데 이 남극이나 북극은 정말로 이 해양과학 기술원처럼 과학의 최첨단 분야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접근할 수도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뭐 그 이야기도 같이 곁들여서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150강을 해주실 김동성 박사님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강연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 신원수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네네. 들립니다. 네, 오늘 이제 150강 한국 해양 과학기술이라는 이제 토픽인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150강을 해오면서는 굉장히 그 산업화에 관련된 어떤 기술 분야 쪽을 많이 얘기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강의 듣는 거에 제가 참고가 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사용하는 용어가 기술이라는 테크놀로지라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학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 과학이라는 용어가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산업화를 시작할 때는 테크놀로지부터 현장 중심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현장 중심에서
그거를 이제 경제성 있게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응용 학문이 이제 엔지니어링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맨 밑바닥에 기초적으로 그 바탕을 놔주는 게 이제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하면은 이제 자연의 어떤 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런 물리화학, 생물학적인 측면의 이런 그 자연과학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구성하는 이제 사회과학,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정신과학 이런 쪽으로 쭉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간적으로 해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해양과학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아주 상세하게 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게 1973년인데, 우리나라의 해양개발연구소가 설립된 것도 1973년입니다.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한편으로 이제 기초과학 분야까지 이렇게 확대해 가면서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성장을 해왔는데, 테크놀로지 쪽은 이제 문명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언스 쪽을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기초적으로 해왔냐 하는 거 부분을 오늘 이해하는 날이 될 것 같은데, 뭐 아시는 대로 남극기지, 북극기지도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한국해양과학기술이라는 그 연구원으로 운영을 하면서, 특히 2018년서부터는 이제 부산 중심으로 해서 그 해양 클러스터 쪽으로 이렇게 그 산학이 협동하는, 기초서부터 응용 분야까지 이렇게 협동하는 체제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지난 50년 동안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왔는지 하는 거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인 것 같고, 참고로 저는 평생을 이제 깊은 바다 딥시의 자원 개발하는 것 쪽에, 석유 개발 쪽을 평생을 해왔는데, 현재 딥시 쪽은 수심 3,000m대, 3,000에서 4,000m대, 그 다음에 그 밑에 시베드로 내려가서 이제 그 드릴링을 하면은 이제 12,000m.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바다 표면에서 보자 그러면은 대략 한그 이제 그 15,000km 정도를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공중으로 나는 비행기보다도 오히려 바다 밑으로는 훨씬 더 심해 쪽에 접근해서 지금 자원 개발을 하고 있다 하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동성 박사님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강은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대표님, 예,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안강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어, 뭐, 한 주일마다 매우 극과 극을 달리고 있고, 또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는 뭐 한쪽에는 강풍과 폭설에다가, 또 한쪽에는 홍수에다가, 지진에다가, 전 세계가 상당히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조선업 분야의 여러 가지 환경 변화도 최근에 기후 변화 똑같이 따라서 상당히 깊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신원수 대표님께서 회장님께서 딥시에 관련된 바다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공교롭게도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한 2달 사이에 지난주에는 강릉에 있는 해양과학기술원, 그다음에 지난달에는 제주, 또 부산 이렇게 세 가운데를 다녔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자주 봤고, 저도 수십 년 동안 그 바다와 했고, 사실은 제일 제가 가고 싶었던 데가 해양과학에 옛날부터 관심이 많아서 남극을 꼭 가고 싶었었는데, 전 세계 100년이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남극은 마지막까지 도전을 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신은세 회장님 말씀하셨던 저도 석유학 분야의 딥시 쪽에
해양 분야의 이제 딥시 쪽을 상당히 많이 해왔는데 일반 상선도 많이 했지만 저는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바닷속 12km까지 들어가는 12,000m죠. 드릴십들 한 59척을 건조하는데 같이 이제 전 세계 뭐 중국, 한국 뭐 이렇게 해서 건조하는 배에 그 관여를 했었던 적이 있고 또 그 배를 따라서 뭐 오세니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미주 뭐 여러 카리브 뭐 아프리카 이런 쪽에 다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봤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오늘 주제 김동수 박사님 말씀하시는 왜 깊은 바다로 과학자들이 갈까 한 게 앞으로의 해양 생태가 오히려 우리 조선해양 분야는 육상이나 근해 연안의 해상 어떤 교육이나 이런 활동보다도 앞으로 그 깊은 해양 쪽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지금 발견되고 있고 또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육상에서 나는 모든 에너지들은 거의 기후 환경 변화에 따라서 많이 이제 없어질 거라고 보고 또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심화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2012년도에 그 갈라파고스에 저는 직접 가서 갈라파고스 아마 아시겠지만 전 세계 가장 생태계가 원활 보존되어 있다는 갈라파고스에서 거기에 전력 공급을 해준다고 완전 무인 그 무탄소 저기 엔진을 만들어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설비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갈라파고스에서 거의 한 달 동안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 미국의 그 스크립 해양연구소가 거기가 1976년도에 이제 그 과학 그 해양연구소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이유들은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 봤을 때 최근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조선 경쟁력이나 해양 경쟁이 상당히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5년 후에 과연 우리나라의 조선 경쟁력이 있을까? 한화오션이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도 이제 수주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최근에 발표가 됐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 곡절이 있었지만 상당히 경쟁을 가지고 코로나 때 그 번뜩였던 HMM이 최근에 이제 하림에 매각됐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듣는 이 해양에 관한 어떤 과학적인 그 의미들을 좀 더 깊이 듣고 또 앞으로 또 여러 번의 어떤 강의를 거친다면 상당히 많은 어떤 새로운 에너지라든가 새로운 미래 사업의 미래 그 생태계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빨리 우리가 그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동성 박사님의 이 강의를 관심 있게 깊이 들을 거고요. 하여튼 오늘 반갑습니다. 이 모든 우리 분들이 다 같이 지금 사실 바다 모임이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우리가 많은 유너스에서 900명, 1000명이 다가왔다고 하는데 실제 강의 듣는 인원들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저도 올해부터는 좀 더 시간을 많이 내서 열심히 우리 같이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공유해서 이런 우리 해양이나 조선 발전에 더욱더 그 경쟁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신춘희 회장님 계세요? 신춘희 회장님 계세요? 예, 신 회장님, 아니 오랜만에 이기환 명예 교수님 들으셨는데 교수님 한 말씀 좀 하고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예, 예. 아니 마지막에 예. 마칠 무렵에 한번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교수대에 참 자랑스럽게 세계적으로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김동성 박사님께서 또 좋은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사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먼저,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예. 예, 잘 들립니다. 예, 그럼 이제 화면 공유를 먼저 하겠습니다. 공유됐나요? 예,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김동석입니다. 우선 먼저 오늘 이렇게 좋은 발표 기회를 주신 우리 김 교수님과 여기 바다 모임의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두에 그 축사의 여러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신 해양과학이라는 전체 틀을 제가 감당하기에는 그 세계가 너무 넓고 깊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아마 그 중에 굉장히 그 길부분인 극한환경 심해 및 열수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뭐 저보다 해양에 오래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저보다 이쪽에 지식과 지혜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가장 그래도 최근에 제가 국가 과제로 가장 최신의 장비를 가지고 연구한 연구 부분을 갖고서 그 진행 과정과 그다음 연구 결과들 간단하게 이제 알기 쉽게 가능한 표현을 했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뭐 남극이나 북극이나 기타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 연구원이 대전과 극지까지 합쳐 한 4,000명의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00분의 1을 말씀드린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하지만 이 심해와 열수 생태계는 제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오래 해왔고 가장 최근까지도 하고 있는 내용이라 가장 핫한 내용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극한환경 심해 및 열수 생태계의 비밀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심해라는 왜 깊은 바다로 갔을까 할 때 이 깊은 바다라는 의미는 학자들에게는 딥시를 이야기합니다. 심해를 얘기하는데 심해의 정의는 저희가 이제 학자들끼리 약속을 한 건 빛이 도달하지 않는 지역, 즉 200m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바다가 지구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바다의 93% 정도가 200m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해 연구를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했는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했는가, 이런 것들이 그 93%에 대한 지식과 여러 가지 어떤 권한을 어디서 갖고 있는가, 이런 말씀이 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주로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교보문고에서 이제 재작년 말, 작년 초에 나온 책으로 책 제목이 과학자들은 왜 깊은 바다로 갔을까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그 이름과 소속들이 제 과제에 참여하고 계신 제가 2017년부터 작년까지 약 7년간 국가 R&D를 한 170억의 과제로 이 인도양의 깊은 바다에서 이제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제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일부가 약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이 주제와 관련된 분들이 책을 같이 집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주로 후반부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지구가 매일 이제 달나라 지금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일본도 달에 위성을 쏴가지고서 뭐 달에 거의 뭐 1차적인 성공을 했다, 이런 뉴스를 제가 아까 오후에 뉴스에서 봤는데요. 달에 발자국 남긴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까지 제가 이게 이 주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강연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그래도 뭐 말씀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까지 아니면 제가 이제 뭐 그냥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달에 발자국 남긴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발표된 건 한 12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2명이 달에 내렸대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구상의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트렌치, 챌린저 딥이라는 마리아나 해구에 11,000m 정도가 되는데 그 10,000m 이상 들어갔다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달도 12명이 가는데 바다 밑에 달도 아닌 그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인 10,000m밖에 안 되는 그런 바다에는 과연 인류 역사상 몇 명이 갔을까 하면 아마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려서 명수를 세보면 나올 겁니다. 정답은 뭐 빨리 말씀하고 넘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4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런데 혹시 또 그 후에 또 들어간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심해 탐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심해 탐사의 역사를 가볍게 살펴보면 1872년부터 1876년에 영국의 챌린저 탐사를 항상 심해 탐험의 첫 번째로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과학적으로 심해에서 약 4,700종의 생물도 채집을 했고 발견을 했고 수심 8,100m가 넘는 챌린저 해안도 이때 발견을 했고 해류, 기타 이제 사이언티픽한 여러 가지 결과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희가 영국의 챌린저를 어떤 딥시 크루즈, 딥시 탐험의 역사의 첫 번째로 놓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50년, 30년 가면서 이제 깊이 간 게 1960년에 이제 자크 피카라고 도널씨라는 트리에스테어를 가지고 마리아나 해구 1916m를 간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대에 들어서 저희가 과학적으로 모든 연구자들이 심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채집을 하고 이런 근현대적인 탐사가 시작됐다고 보는 것은 64년 미국의 유인 잠수정 엘빈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엘빈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역사가 심해 탐사는 굉장히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역사 중에 하나 나오는 건데요. 30년에 이제 미국의 윌리엄 비버하고 오티스 바턴이 이제 저런 굴을 타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외국의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셔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런 구 같은 거 전시해 놓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보셨을 텐데 그런 게 있고 좀 아까 이제 10,000m 이하 간 게 이제 저 잠수정이에요. 트리에스테의 그 그림, 그 모형인데 이렇게 긴 잠수정의 밑에 이렇게 원굴을 놓고서 자크 피카라고 도넛이라는 분이 10,000m 넘게를 다녀왔죠. 이게 처음 1916m를 갔다 온 잠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2012년에 제임스 캐메론 감독이 그 아바타라는 영화를 만들고 나서 뭐 영감을 얻기 위해서 저런 잠수정을 만들고 가셨어요. 그래서 1916m를 다녀오셨는데 저는 제가 2001년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가이꼬라는 그때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깊게 들어가는 무인 잠수정, 가이꼬가 아시겠지만 해구라는 뜻인데 그 잠수정으로 한미일 공동 연구를 할 때 제가 2000년도에 한국 대표로 제가 갔었고 미국에서 나사가 왔었고 그래서 제가 이 마리아나 11,000m를 무인 잠수정으로 제가 갔다 온 경험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1인용 잠수정을 타고 이제 갔다 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직접 그 마리아나 해구 위에서 11,000m의 바다를 직접 보았고 거기서 생물들을 많이 채집을 해서 저희가 갔다 온 결과를 사이언스나 이런 쪽 그것이 인류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과학적 탐험이 있지만 인류가 가장 과학적으로 생물 시료를 채집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가장 최첨단의 장비로 얻은 첫 그 탐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탐험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세계적인 잡지에 논문을 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얼마 되지 않았죠. 미국의 탐험가 빅터 베스코버라는 분이 저런 잠수정을 타고 똑같이 마리아나에서 1928m를 내려가서 4시간 체류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요 네 분이 10,000m를 넘게 갔다 온 분들이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심해를 탐사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이제 도구가 필요한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그동안 활용해 왔던 게 유인 잠수정입니다. 유인 잠수정은 저렇게 미국의 엘빈 또는 프랑스의 노틸, 그 다음에 러시아의 미르, 일본의 신카이 2000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신카이 6500을 2000은 이제 퇴역하고 6500을 현재 쓰고 있고, 중국의 짜오롱, 이렇게 5개 나라가 유인 잠수정을 가지고 있고, 유인 잠수정을 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유인 잠수정은 보통 3명이 탑니다. 그래서 주 파일로트, 그다음에 보조 파일로트, 그다음에 옵저버, 과학자가 타든 기타 이제 다른 목적을 갖고 타든 3명이 저 구 안에 들어가서 이제 탐험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 지금 인도나 호주나 브라질도 유인 잠수정을 만들려고 했고, 우리나라도 만들려고 했는데 하여튼 후에 또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이거를 만들려고 몇 년 동안 노력을 하다가 예타를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 통과하고 2차를 통과를 못해서 다시 시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유인 잠수정 보통 휴먼 오퍼레이티드 비클이라고 해가지고 HOV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잠수정이 바다에 가서 탐험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 신카이 6500을 제가 한 3번, 4번 정도 타고 인도양이나 태평양 이런 데를 잠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깊게 내려가는 유인 잠수정은 중국의 짜오릉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전에는 신카이 6500이 이름 그대로 6500m까지 내려가는 가장 깊게 내려가는 잠수정이었는데, 이 짜오릉이 만들어져서 이제 7,000m를 넘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짜오릉이 전 세계에서 가장 깊게 내려가는 유인 잠수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근데 제가 올해 작년 말에 칭다오를 갔다 왔는데 중국 해양연구소 기타 등에선 벌써 또 다른 유인 잠수정을, 여긴 제가 건조 중이라 이렇게 써놨는데 건조했더라고요. 4,500m급이 유인 잠수정이 또 있고요. 그 외에도 ROV, 리모트하는 ROV도 갖고 있고 AUV도 갖고 있고 잠수정이 굉장히 여러 대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보통 ROV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트를 하는 거고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잠수정이고, 이 ROV에는 이제 선이 딸려 있고, 요즘에는 추세가 AUV예요. 오토로 하는 거. 선이 없는 것들. 선이 없이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우리 글라이더 이런 거, 수중 글라이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눈에 보이는 잠수정들은 다 이 전기나 뭐 여러 가지 통신 장비나 이런 걸 어떤 광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모선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바다 밑에 내려서 이렇게 탐험을 하고 올라오는 건데, 요즘에는 제가 작년에 고베에서 열린 테크노오션을 갔다 왔더니 그다음에 제가 몇 군데 하여튼 자료를 봤더니 대부분의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제 ROV를 필요한 때 ROV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번거롭기 때문에 AOV를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해서 그냥 자동으로 집어 던져서 멀리 가는 것도 요즘에는, 예를 들면 드론을 이용해서 드론 밑에다가 잠수정을 실어 가지고 멀리 내려보내서 거기서 그냥 그 AUV를 내려보내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왼쪽 밑에 있는 게 저희 나라에서 저희 연구원이 이제 대전에 있는 선박하고 저희가 만들었던 해미레라는 건데요.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저건 이제 거의 퇴역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심해를 가면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합니다. 심해 갔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에는 심해와 열수 분출공이라는 하이드로 서멀 벤트라는 곳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하이드로소멀 벤트라는 곳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심해 열수 분출공 또는 심해 열수 분출구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심해 열수 지역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간단하게. 거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바다에는 요즘에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산업이 있겠지만, 바다를 있는 그대로 놓고서 저희가 자원을 이야기할 때는 광물 자원과 생물 자원을 주로 얘기하는데, 생물 자원은 말씀드린 것 그대로 여러 가지 뭐 수산 자원도 있고, 생물 자원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유용한 물질들, 그 다음에 효소 같은 것, 그 다음에 이제 분자생물학적인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인간에게 유용한 것을 만드는 어떤 것들, 그 다음에 광물 자원은 저희가 알다시피 망간 단계 망간각, 열수광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발견되는 가장 핫한 장소가 열수 분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열수 분출 지역은 아시겠지만 지구의 판이 움직이는 곳, 그런 해령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역에서 저희가 많이 대부분의 열수 생태계는 판이 벌어지고 판이 말려 들어가는, 중앙 해령들은 대부분 벌어지는 거고, 태평양이든 인도양이든 대서양이든, 그다음에 동쪽이나 서쪽에서 다시 말려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보시는 그 불의 고리,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 거기에 사실은 이런 광물 자원, 열수 광상이 형성이 되고, 열수 생태계, 열수 분출공 생태계, 특수한 생물들 후에 보여드릴 텐데 그런 생물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발견된 게 76년도 아까 말씀드린 엘비레이에서 EPR, 이스트 패시픽 라이즈라는 동태평양에서 처음 발견이 됐는데요. 그 후에 이제 막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곳, 수백 군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연구를 못 하고 있다가, 제가 처음으로 2017년도에 국가해양수산부의 R&D 사업으로 처음 대한민국 이름으로 2017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지금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40년 후에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게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상당히 많은 해외 저널에 약 50편 정도의, 아주 유명한 저널에 50편 정도의 SCI 논문을 저희가 이미 만들어서 제출한 바가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수가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구 바다 밑바닥에는 이렇게 판들이 갈라지는 게 많이 있는데, So you'll get these precipitations slowly start forming these hydrothermal chimneys. And once the temperatures as well as the right conditions are available for new animals, they'll start colonizing these hydrothermal vents. So we can go from 예, 해수가 저렇게 해수가 갈라진 틈으로 이렇게 스며 들어가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파란 화살표가 있는 게 이제 해수가, 그 판들이 중앙해령에서 벌어지고, 그 다음에 동태평양, 서태평양, 예를 들면 태평양을 예를 들면 거기서 말려 들어가서 일본 앞에서 말려 들어가고 페루 앞이나 캘리포니아 앞에서 말려 들어가면 판이 서로 마주치고 한쪽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판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수가 들어가면 지구 이렇게 맨틀까지 내려가 가지고선 마그마에서 그냥 그 물이 데펴져 가지고 쭉 다시 위로 뿜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로 뿜어지면서 굉장히 시커먼 연기를 내면서 저희가 저거를 이제 플룸이라고 그래요. 플룸이라고 표현을 하고, 저기서 나오는 걸 말 그대로 블랙 스모크라고 표현하고, 뿜어져 나오는 기둥을 저희가 말 그대로 굴뚝이라 그래갖고 침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지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많은 광물 자원을 녹여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 뿜어져 나오는 연기 안에는 많은 금속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금속 원소들로 일어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성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에 여러 가지 지표를 삼기도 하고, 이 열수 광상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광물 자원으로는 광물, 망간 단계, 망간각
열수 광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수 광상이 현재까지 밝혀진 대로는 가장 높은 고부가 가치의 금은 뭐 여러 가지의 광물 자원이 가장 많이 포함된 수직의 광산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런 광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이런 해령 탐사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지도와 같이 사실은 그 아주 왼쪽 것은 저희가 뭐죠? 위성, 인공위성으로 해저 지형을 그린 거고요. 오른쪽은 실측한 해저 지형, 에코 사운드 이런 걸로 한 건데 조금 차이가 나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런 해령 부분에 대부분의 아까 말씀드린 열수 분출과 하이드로솔벤트나 그런 열수 광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아까 보여드린 이 그림이나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그림은 뭐냐면, 그렇게 열수 분출과 블랙 스모커가 나오고 아까 나왔듯이 제일 위험은 블랙 스모커가 옆으로 이렇게 쭉 뻗지는데, 이걸 플룸이라고 하는데, 열수 플룸이 일정 높이 오면 옆으로 이제 밀도 때문에 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거에 필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새로운 열수 분출구를 발견할 때 어디 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나라보다 40년이나 뒤처지게 열수 연구에 뛰어들었는데, 다른 나라가 다 발견한 데 가면 저희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논문이 하나도 안 나오고 거기에 어떤 권한도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서 기획하는 단계에서 이제 저희 연구진들이 고민한 게 인도양을 가자. 인도양은 태평양이나 대서양에 비해서 연구가 덜 돼 있고, 인도양은 또 그 전에 저희가 열수광상이라는 연구팀이 일부 기초 데이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새로운 열수 분출구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이 과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될 때 진짜 그 심사위원들이 발견할 자신이 있느냐 그랬을 때 제가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새로운 열수 분출구를 최소한 제가 하는 동안에 3군데 이상은 발견하겠다라고 확답을 했었어요. 믿어라. 아니면 제가 끝날 때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그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데이터가 저희가 있었을 때 지금 보여드리는 여기 빨간 데이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같은 열수가 블랙 스모커가 막 나서 일정 위치에서 옆으로 풀브로 가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해령 지역에서 이런 지역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거기 가서 저희가 계속 탐사를 합니다. CTD 같은 걸 내려서 채수를 하고 물을 채집하고 온도나 덴서티나 여러 가지 이런 일반 심해 해역에서 보이지 않는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여기에 빨간 부분 보이는 게 다 이렇게 높은 여러 가지 CTD를 내려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여러 내용들이 탁도도 높게 나오고, 예를 들면 온도도 좀 높게 나오고,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아노멀리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그 근처에는 이제 이런 열수가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희가 보는 거죠. 근데 되게 어려운 건 좀 뒤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저희가 토요라고 하는데, 토요는 뭐냐면 올렸다 내렸다 토요라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굉장히 디텍팅 잘 되게 그 존이 어디에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낮은 데까지 끌어올렸다가 깊게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저희가 채수기를 니스킨 바틀로 쭉 하면서 그걸 채수하면서 나중에 올라온 물을 분석해 가지고 어디에 이런 활동성 열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유사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예요. 이런 블랙 스모커가 일어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침리라는 거고 블랙 스모커인데, 그 다음에 이 온도나 성물에 따라 블랙 스모커, 화이트 스모커, 확산성, 비활동성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는데,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인도양에서 처음 발견한 열수 지역입니다. 온누리 2년 만에 발견을 했는데요. 발견해서 채집까지 했는데 거기서 지금 봤듯이 약간 이 블랙 스모커처럼 막 침리가 있고 막 뿜어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살짝 아지랭이처럼 올라오는 이런 확산성이라고는 그런 데를 저희가 발견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구분을 질 수 있고,
이런 열수도 때가 되면 이렇게 닫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짜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열수는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나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제 잠수정을 갖고 가서 하죠. 유인 잠수정과 무인 잠수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상 징후가 보이면 무조건 잠수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잠수정을 수십 회 했는데도 발견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 열수도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열수도 굴뚝 같은 거니까 아마 여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뭐 굴뚝 청소하는 아저씨들 지나가면서 굴뚝 닦아요 하면서 이렇게 뭐 긴 와이어에다가 이렇게 솔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막히는 거 막는다고 이렇게 굴뚝 뚫어주듯이 이것도 굴뚝이라 그런 화학적인 성분들이 나오면 결국은 점점 좁아져도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살고 있던 생물들도 다 죽게 되는데 저희가 열수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열수 광상이라는 우리나라가 지금 망간 단계를 갖고 있는 저희가 광상이 하와이 앞에 있고요. 광물 자원 갖고 있는 광구가 열수 광상을 지금 저희가 인도양에서 가지려고 하는데 생물 보존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열수 생물이 없는 그런 데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하여튼 뭐 이런 데에서 저희가 열수가 있는 데를 찾아다녀서 세계 주요 열수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판이 여기가 이제 가운데가 태평양의 중앙 해령이고 벌어지는 데고 왼쪽 끝 오른쪽 끝이 갈라지고 대서양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에서 열수가 많이 발견되고요. 그런 데가 벌어지면서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지구 표면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중앙해령의 길이가 약 7만 킬로에 됩니다. 지구 둘레의 약 2배 길이에 이제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데를 저희가 이제 17년부터 탐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인도양에 이걸 크게 해놓은 거는 아직까지 이거를 저희가 좀 뭐 엠바오라면 엠바오인데 조금 비밀리에 아직 다른 나라 때문에 이게 공해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고 이렇게 넓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여드린 온누리를 저희가 2018년에 발견을 했고 21년도에 온바다 온나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인도양 앞에서 발견을 하기 전에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로는 이사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왜냐면 이 이사보가 다이나믹 포지션이니까 배를 전후좌우로 1m를 움직일 수 있는 이 큰 6,000톤 정도 되는데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만 이런 잠수정 갖고 탐사가 가능하고 저희가 제일 먼저 했던 건 이 TV그랩 갖고 발견을 했어요. 이 TV그랩은 이제 독일에서 수입을 했는데 아마 잠수정이 아닌 이 TV그랩 갖고 발견을 해서 채집을 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고요. 최근에는 무인 잠수정 루포스를 가져와서 저희가 이제 탐사했습니다. 이거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일단 이런 걸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탐사하려는 밑에를 소나 시스템, 멀티빔 소나나 이런 걸 갖고서 해저 지형을 먼저 탐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 이런 게 있을 것 같은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게 이사보 안에서 저희가 이제 그 니킨 바트라는 CTD라고 표현을 여긴 했는데 이 바트를 아까처럼 쭉 이렇게 해서 내립니다. 그래서 내려서 수심 0m부터 예를 들면 3,000m, 4,000m까지도 내려서 수심별로 저희가 물을 채집해서 그 안에 있는 물에 있는 화학적 성분 이런 것들 조사하면서 어느 지역에 뭐가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을 디텍트하기도 하고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그 지역의 특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채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광물 자원을 보는 것도 있지만 이제 암석을 통해서 여기가 열수성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 해저 지형 밑에 3,000m, 4,000m 밑바닥이 새로 생긴 지형이냐 아니면 오래된 지형이냐 아니면 이 근처에 열수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죽어가느냐 생성되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또 학문적으로도 어떻게 이제 오래전부터 어떻게 여기가 이루어져 왔는 히스토리를 이렇게 살피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락트릿지로 해서 암석을 채집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제 TV 그랩 갖고서 저희가 생물을 채집하는 건데 저렇게 벌어진 그랩이 이렇게 벌어져서 내려가서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밑에. 그래가지고 이제 배 위에서 그 카메라로 보고 이렇게 쭉 끌다가 여기다 그러면 저거를 1m 위 정도, 1, 2m 위에서 끌다가 툭 내려서 저거를 이렇게 찝어가지고 올라와서 이렇게 배 위에서 저기에다 생물을 채집해 오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게 저희가 저 장비를 활용을 했고요. 지금도 2대가 있습니다. 이사부호에는 저 TV 그랩이 2대 있고 저희 아라온호에도 1대가 지금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거는 이제 제가 유학을 마치면서 제 지도교수가 만들었던 거를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모방해서 만든 거고 지도교수 허락하에 제가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30년 가까이 쓰고 있는 퇴적물을 채집하는 그런 멀티플 코어라는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생물학적인 거, 플랑크톤이나 생물학적인 유생들 이런 것들 채집하기 위한 목네스라는 이제 네트인데 저 네트로 버티컬하게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수심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생물들을 플랑크톤이나 여러 가지 유생들을 채집해오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이 유인잠수정을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없고 또 여건이 안 돼서 못했는데 작년까지 3년 영업법, 작년, 재작년, 재작년은 영업법 이 캐나다가 갖고 있는 로퍼스 이 무인잠수정을 갖고 저희가 탐사를 했고 지금 또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이 무인잠수정 로퍼스를 통해서 찍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저희가 제일 먼저 발견한 온누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여기는 한 수심 2000m 정도 되는 지역인데요. 굉장히 많은 생물이 있죠. 낮은 바다, 얕은 바다에도 아마 생물이 이렇게 높은 밀도로 저희가 이거를 서식하고 있는 양을 나타낼 때 개체수를 얘기할 때 서식 밀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홍합이나 홍합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단위 면적당 많이 생물이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심해 2000m 밑에 저렇게 많은 생물이 있고 이 지역은 이렇게 말씀대로 아까 같이 이렇게 침리는 없고 이렇게 평평한 확산성 열수 지역을 지금을 알 수 있었고 저희가 이렇게 온도를 쟀습니다. 이게 이제 온도를 재는 건데요. 저 온도계는 이제 잠수정 로봇팔로 매니플레이트로 온도계를 가운데 집어서 내는 특수 온도계예요. 그래서 약 350도에서 400도까지 측정이 가능한 특수 온도계고 여기는 약 210도 정도. 저희가 제일 처음에 다른 걸로 쟀을 때는 한 90도 정도였는데 로퍼스를 정확하게 가장 뜨겁게 나온 데를 재니까 약 210도 정도. 거기에 이제 생물들이 지금 보였듯이 이렇게 홍합류나 그다음에 뭐 고등류나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갯가재류나 게, 뭐 새우들 이런 들인 거 알 수 있었고 이런 지역에 이제 학문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니스킨바트를 갖고 저 플룸은 저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화학적 성분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설퍼 성분, 황해 성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황해 성분으로 여기 있는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아까 채집 장비를 했고 여기는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사진이 되겠고요. 이렇게 잠수정으로 갖고 오면 저 잠수정을 이제 이사부에 올려서 그 앞에 채집된 저런 생물들을 저렇게 물로 저렇게 네트에다 이렇게 채집하는데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게 이제 32 마이크로에서 63 마이크로 굉장히 작은 생물입니다. 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생물들을 저런 물 속에서도 저희가 채집할 수 있었고 이거는 저희가 두 번째 채집 발견한 온바다입니다. 2년 뒤에 발견한 온바다인데 여기는 벌써 침리가 보이죠. 그 다음에 블랙스모커가 보이고 막 새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가 처음 발견한 온들이랑은 굉장히 다른 특히 이제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침리가 낮은데 되게 예쁘게 생기긴 했고요. 근데 그 이 온바다는 온들이랑 다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 옆에 붙어 있는 게 다 홍합하고 고등류 그다음에 하얀 건 새우류 이런 생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들이 이 침리가 이렇게 쭉 붙어 있고 이게 한 7개 정도가 중세 그 성들처럼 성의 기둥처럼 7개가 쫙 등간격으로 나열되어 있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한 전체적으로 이 근처에서 한 11개 정도를 발견했고 여기는 한 2,5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긴
온바다고 처음 발견한 거 다르게 블랙 스모커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블랙 스모커 안에는 장님개나 저희가 장님개라고 그래요. 눈이 없어서 저런 장님개나 시뻘건 새우들 뭐 이런 새우들 굉장히 독특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온바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렇게 온도 저희가 측정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생물들도 저렇게 이건 뭐냐면 석션 샘플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없으면 생물 채집이 잘 안 돼요. 아까 이렇게 스쿠프 같은 것들은 삽 같은 걸로 떴지만 이거는 이제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생물을 빨아들이는 이제 그런 장치로 이제 채집을 해서 갔다 오면 저희가 이 과학적으로 이거를 계속 잠수성으로 이렇게 본 것 같고 한 데는 한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3D 모델링을 해서 그 침이랑 똑같은 거를 저희가 3D 모델링으로 나타내서 거기에 어떤 생물이 단위 면적당 얼마나 있고 몇 개체 있고 사이즈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하는 하나의 툴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온바다 사진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이제 오른쪽에 하얀 고등류나 홍합이나 새우가 저렇게 몰려 있는 거나 이런 온바다 사진을 볼 수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에 떨어져 있는 이 온날에 좀 떨어지는 아까 같이 이렇게 높지 않은 열수인데 여기는 또 고둥이 이렇게 많이 하얗게 붙어 있죠. 이런 온날에도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이제 멈추고요. 그래서 거기는 저렇게 아까 말씀드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님개 약간 블랙 스모커지만 약간 화이트 스모커 계통의 이런 생물이 있었고 여기는 온도들이 다 300도가 넘습니다. 아까 온바다 온날에 다 제가 정확하게 몇 도라고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논문을 쓰고 있는 게 좀 아직까지 많이 좀 남아 있어서 그게 지나면 다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이 가이레인이라는 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에 신가에 6,500 갖고도 제가 이제 2002년인가에 여기를 갔어요. 가서 이제 처음 갔는데 제가 이제 30년 만에 한번 어떻게 됐나 가이레를 다시 방문해서 여기는 이제 새우가 이렇게 모든 침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말미잘이 이렇게 많이 있고 자,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열수 지역마다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징도 다르고 그래서 30년 만에 간 그 생물이 30년과 어떻게 다른가 그걸 지금 제가 이제 비교 연구하는 그런 데이터를 현재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분석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채집한 여러 가지 고등이나 생물들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큰 생물들 따개비류도 있고 뭐 개치렁이류도 있고 갯가재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로 수심이 2000여 미터 인도양 심해저에서 열수 분출궁을 발견했습니다. 해저 지각 틈에서 마그마로 데워진 바닷물이 분출되는 바닷속 화산 지형인데 인도양 열수구 발견은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네 번째입니다. 김계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양 해저 2000여 미터 바닷속 따개비와 홍합류 군체 사이로 몸이 투명한 갯가재가 이거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거 발견한 거 말씀드린 거고요. 21년 온바다 온날에 이제 발견한 것도 이제 언론에 나왔던 내용이고, 저희는 이런 그러니까 탐사선을 경험하신 분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에 탐사선은 여러 가지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상과 마찬가지로 실험실이 돼 있고 거기서 1차 생물 처리를 하고 거기서 현미경과 이런 걸로 실험실에서 모든 걸 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 배가 한 달 뒤, 두 달 뒤에 돌아오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암만 냉동한다고 해도 저희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배에서 많은 것들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면서 그날 회의를 하면서 다음날 해야 될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사진들을 돌아오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한 달 정도 보통은 탐사를 하는데 힘드니까 이제 거기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리크리에이션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세부 분야를 할 때 저희가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열수 분출구 하면 초인기 유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라는 건데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네 번째 상태인데 이런 게 열수 분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수 분출 지역은 우리가 이제 커피 원두로부터 카페인을 제거할 때 이런 초인계 유체 이런 내용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거기서 그거를 활용해서 이산화탄소가 커피 생두 내부로부터 확산해서 카페인을 녹여서 생두 외부로 추출하는 이 방법을 쓴다고 하는데 열수 지역에 이런 초인계 유체라는 내용이 그 열수 뿜어져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사는 생물들은 고세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프로토자라는 원생 생물부터 여러 가지 이제 식물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 그 다음에 이제 저서 생물들이 이렇게 먹이 사슬을 이뤄서 열수에 있는 그 플룸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황 성분이 많이 있는데 여기 있는 생물들이 왜 특이하냐 하면 많은 생물들이 먹이를 먹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동물학을 전공하신 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생물학자들한테 굉장히 큰 센세이셔널한 그런 발견이었는데 76년에 이 생물들은 먹이를 먹지 않아서 입이 태화되어 있고 장이 없어요. 소화관도 없고 많은 생물들이 큰 생물들이 어떻게 사냐면 이 생물들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몸속에 공생 박테리아를 산화시키는 공생 박테리아 설퍼 옥시다이징 박테리아를 공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열수 침례에서 나오는 설퍼 성분을 산화시켜서 그 산화시키는 에너지로 살아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생물들이 굉장히 독특하다. 높은 온도에서 살고 먹이를 먹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생태계가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졌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았던 지금 그 생물 군집이 이런 프로토조아 같은 경우는 저희 열수 이 연구 그룹에서 이제 거의 처음 이제 연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곧 이제 이런 논문과 그런 이제 연구 발표들이 이제 많이 되는데 이 생물도 이제 선형동물이라고 네마토다라는 건데요. 이게 프리리빙하는 건 자유생활성인데 이 네마토다는 여러분들이 그 소나무에 병을 주는 이제 그걸로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건 기생성이고 이거는 이제 자유생활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이런 생물도 저희가 신종을 여기서 이제 발견을 했고 아까 조그만 네트에다 물을 건지면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이런 애들이 나와서 이게 저서생물이에요. 등급은 어떤 유전학적 이 추리로 가면 여러분들이 갯벌 가서 보시는 뭐 불가사리 이런 애들하고 형제라고 보시면 돼요. 크기는 작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여기서 새로운 물질을 발견을 했는데 심해홍합을 신종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신종을 저희가 홍합의 신종 발견한 신종 발표를 했고 또 신종 안에서 세라마이드라는 거를 두 가지 종류로 분류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피부를 보호하고 건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걸 나중에 기능성 화장품으로 활용 가능하게끔 저희가 이제 추진할 계획을 있고요. 밑에 있는 관벌레도 이제 붉은색이 다량의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이 신물질 발견 연구가 이제 저희가 현재 몇 가지 이제 간단한 연구들을 보여드리는 건데 또 하나는 이제 열수 장님계는 아까 보여드린 장님계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여기서 밑에 보시면 경도를 보시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금 개, 뭐 고등, 가재 중에 가장 높은 칠해가 있어요. 아주 딱딱한 개 이 껍데기를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런 불리간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이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지금 해외 SCI 저널에 투고가 돼서 억셉트가 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어떤 강도가 높고 내열성이 좋기 때문에 뭐 건축물의 구조나 인공 골격 등의 구조 또는 방화복이나 잠수복 등에 활용하는 게 어떤가 그런 거에 대해서 현재 타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멸종 위기종인 지금 이 철갑발 고승주 저희가 여기서 발견을 했고 여기는 현존하는 지구의 생물 중에서 심장의 비율이 전체 생물이 갖고 있는 그 내부 기관 중에 가장 큰 신체의 44%가 심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생물이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어떤 기능이 있는가를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호프개는 이제 그 영화 배우 데이비드 허셀 호프의 이름을 따서 호프개라고 이제 지어진 이름인데 털이 많은데 그 털 많은데 공생박테리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생박테리아를 저런 털들
그다음에 아까 장님개도 가슴에 그런 걸 갖고 있고 새우도 가슴에 그런 걸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럼 이런 생물들이 지구상에 많이 발견이 되는데 과연 이 생물들은 그럼 어떻게 유생들이 다른 쪽으로 가서 비슷한 생물이 몇 킬로 떨어진 데서 발견이 되는가? 그런 것도 저희가 연구하는 하나의 그 유생 연구.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몽레스라는 플랑크톤 네트 같은 거를 해서 걔네들이 육상으로 떠올라서 멀리 해를 타고 흘러가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커나가는 이런 과정을 저희가 밝히는 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물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이제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표충환경, 정착 시기 탐지에서 표충환경으로 이동하는 생존 전략을 취한다는 것은 저희가 밝혀냈고요. 또 이런 생물들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작은 1mm 이하가 되는 생물도 배 위에서 지금 한 달 넘게 사는 상태를 키워봤고, 지금 거기 많이 있는 저 장님개도 육상에서 저희가 6개월 이상 배양을 해서 저 안에 갖고 있는 쟤네들의 어떤 특성, 그 높은 온도와 그런 3000m면 300기압인데 높은 기압, 그다음에 높은 온도, 300도 온도, 그다음에 이제 먹이 조건이 열악한 저런 데서 쟤네들이 살고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기능적인 거를 살피기 위해서 육상에서도 저것을 배양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심해는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크게 어떻게 왜 저런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 정도고요. 또 하나 여기는 이제 심해 열쇠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기독교인들이 이제 원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그런 하나의 설이 있는데 지구의 생명의 탄생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지구 생명 탄생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논문이 나와 있고요. 왜냐면 이 지역의 환경이 원시 지구 대기와 비슷하고 여기에 발견되는 생물들이 미생물도 그렇고 아주 고생물들이 많아요. 아까 따개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면 따개비들 많이 보시죠. 여기서도 따개비들인데 거기도 굉장히 형태학적으로도 원시성, 진화록적으로 가장 밑에 있는 애들이 많이 발견돼 있고 지금 여기 보였듯이 빛 에너지 없이 어떤 심해 열쇠의 원시 생명과 관련 있는 형기적인 생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뭐 지금 말씀 5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구 생명의 탄생이 여기서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라는 설과 그런 걸 뒷받침하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블랙 스모커가 이런 게 있고 뭐 화이트 스모커가 있다는 걸 제가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런 열쇠 생태계에도 굉장히 저희한테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광물 지역, 열수 광산도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단위 면적당 가장 고부가치의 광물 자원이 이 안에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한 여러 가지 여기서 저희가 채집을 해서 그거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까 말씀드린 책 안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유인잠정 개발 계획이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포항에 로봇 센터가 저희 연구원이 갖고 있는데 우리 L, 우리 R, 우리 T를 저희가 일단 개발을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지금 외부에서 6000m급 유인잠정 개발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줘서 같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 정말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시간이 그 좀 짧으네 생각보다. 예, 예. 적절하게 좀 해주셨고요. 지금 거의 한 25분 정도 남았는데 아마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처음 듣는 아주 신기한 그런 사실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키오스트가 정말 참 소중한 기관이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면요, 우리가 지정 토론으로 제가 배진호 박사님 하고 신재영 과장님하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은 배진호 박사님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토론요.
네. 안녕하세요. 배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김동성 박사님 아, 내용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저는 국립해양과학관에서 교육팀장으로 맡고 있고요. 지금 김동성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 대부분이 저희 해양과학관 전시실에 지금 전시물로서 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교육 자료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저희 8존에 가면은 또 김동성 교수님 육성과 얼굴이 또 나오는 또 VCR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제 설명해 주셨던 우리나라 기술로 발견한 열수 분출공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라난 아이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제가 오늘 사실 처음 들어와 가지고 좀 많이 어색한데요. 해양과학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저희 국립해양과학관은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위치하고 있고 해양과학관의 목적과 이렇게 역할이라고 한다면 방금 이제 김동성 박사님 같은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해양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구 업적들을 우리 국민들한테 조금 더 알기 쉽게 번역기의 역할을 해서 좀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는 역할과 또 하나는 이제 스피커 역할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또 해양과학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또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바다에서 또 좀 꿈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에 플랫폼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기관의 고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바다 공부 모임에 계신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도 조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김인영 교수님께서 저희 과학관에 방문하셨을 때도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해양과학관에 오시는 조금 이제 영향력 있는 분들을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 때는 꼭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아까도 유인 잠수정 개발 단계에서 예타 2차 통과를 못해서 김동성 교수님이 역점적으로 하시다가 드롭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양과학 잠수정 역사로는 해양 250이라고 하는 유물로 남겨진 부산 박물관 해양박물관에 있는 해양 250이 최대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80년대에 건조됐던 잠수정인데 지금 주변국들이라든지 우리나라 조선 기술은 사실 세계 1인데 해양과학 잠수정의 기술은 지금 타국에 비해서 많이 좀 뒤처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양에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시고 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선도적인 그룹에서 좀 더 해양과학 심해 잠수정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꼭 우리 미래 세대들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잠수정을 타고 심해 탐사를 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오기를 바라면서 저의 짧은 토론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토론 하셨고, 그다음 우리 김윤배 박사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배 박사님, 우리 울릉도 독도에서 또 예. 바다 쪽 많이 연구하시고 계시니까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 대장을 맡고 있는 김윤배라고 하고요. 저도 지금 울릉도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육지해 같은 경우에는 눈이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울릉도는 최근에 조금 눈이 아마 2월 달에는 좀 많이 다음 주부터 내릴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부분도 우리 최근에 이제 뭐 기상청에서도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울릉도 대신에 육지 쪽 많이 내린다 그래서 이런 기후가 우리 해양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또 절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하신 김동성 박사님 관련해 가지고 뭐 저희 키오스트 동해연구소 소장을 지내시면서 심해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셨고 또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또 수심 2,000m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심층수 활용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은 곳이 울릉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제 1회 바다의 날 96년도
2019년이었죠. 그때 이제 그 바다의 날 그 일의 이벤트로 그 울릉도 독도 주변에서 그때 대우에서 만든 건가요? 그래서 수심 2,000m까지 그 무인 잠수정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전 국민들에게 독도의 심해 2,000m 가까운 그런 화면을 전국에 송출했던 것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제가 그 96년과 지금 2024년을 갖다가 돌이켜 보면은 우리나라 물론 심해 연구는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잠수정 기술, 특히나 이렇게 유인 잠수성 기술들이 정부에 조금 관심 부족으로 많이 발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박사님께 최근에 그 유인 잠수정 부분에 대해서 개발 부분 내지는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더 언급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러일 전쟁 때 이 돈스코이호가 이렇게 침몰 잘 아시는 것처럼 수심 한 400m 근처에 울릉도에서 저동항 굉장히 가까운 곳에 침몰해 있는데, 이러한 보물섬, 저도 보물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905년에 침몰을 하고 그야말로 100여 년 동안 바닷속에 있는데, 이것도 또한 우리가 심해 생태계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좋은 핫스팟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러한 잠수정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은 이러한 뭐 인도양 연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뭐 동해랄지 그런 심해 연구가 보다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두 분 그 지정 토론에 대해서 우리 김동선 박사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우리 배진호 박사님은 뭐 아까 말씀하신 건 질문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김은배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잠수정 개발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로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입장은 아니니까. 근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뒤처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뒤처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인 잠수정은 뭐 아예 제가 작년에도 몇 번, 그다음에 저희 전임 원장님 계실 때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예타 이후에도. 근데 그게 잘 안 받아들이고요. 근데 저는 유인 잠수정이든 무인 잠수정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동해도 그렇고, 제가 200m 이하가 전 세계 93%인데 바다에 이렇게 무인 잠수정이든 ROV든 AUV든 국력에 비해서 안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 삼면이 바다인데도 안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 어디가 있을까 전 못 찾겠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베이의 테크노오션도 갔을 때 거기 전시된 수많은 무인 잠수정들을 봤고, 유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CES도 갔다 왔는데 CES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나라가. 저는 굉장히 CES가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걸 너무 잘해서 국력이 이만큼이나 하고서 진짜 거기 갔던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하고 왔는데, 이 해양에 와서 잠수정의 세계로 오면 굉장히 저 밑에 뒤쳐져 있는 조선시대에 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해양에 이제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어떤 오피니언 리더 역할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대한민국은 산업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ROV뿐만 아니라 AUV가 요즘의 추세이기라고, 그건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어요. AUV가 추세예요. AUV에 옛날에 ROV가 했던 모든 기능을 장착시키고 더 좋은 막 3D 스캐너 기능까지 해가지고 위험도가 AUV가 없잖아요. 선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추세에 맞게끔 대한민국도 여기저기서 그런 해양 산업이 좀 발전되고, 그것이 이제 유저들, 저희 같은 과학자나 대학에 계신 분들이나 기타 산업에 있는 분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가름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아직 한 10분 정도 더 토론할 수 있는데 제가 중간에 좀 말씀드리면, 그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우주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예. 특히
우주뿐만 아니라 그 상업용 위성을 이용해서 지금 통신이 예. 지금 중요하게 되니까 우주개발청, 뭐 우주청 이런 걸 이제 만들듯이 우리 심해저 개발청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저, 들어보면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으니까 조금 그런 청 단위로 한번 이걸 좀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게 이제 그 스- 하여간 산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해운 같으면은 1년에 매출이 한 40조, 50조쯤 되거든요. 조선도 5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우리 해양과학은 어떻게 산출은 별로 없고 하여간 국가로부터 투자가 많이 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근데 장차 어떻게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국부가 많이 창출되는 그런 전망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나요?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심해를 주전공을 하다 보니까. 근데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죠. 우리가 산출 없는 투자를 잘 안 하는 나라기 때문에 네, 잘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맹점인데, 투자를 10년만 하고 좀 기다려주면 저는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후반부에 조금 짧게 보여드렸는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논문으로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지금 특허하고 뭐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섞여 있는데, 그런 데서 예를 들면 어떤 두세 가지 굉장히 좋은 상품이 나오고, 예를 들면 우리가 유용한 의약품이라든가 기타 뭐, 우리가 인간에게 필요한 어떤 물질들이 나온다면,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광물장에서 뭔가 채집이 돼서 그게 활용화된다면, 그게 다 이제 공해상은 주인이 없으니까 그런 데서 지금 사실은 아시겠지만 BBN제라는 게 일단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공해상에 BBN제가 이미 했는데 딴 나라들 선진국들은 이미 창고에 다 있어요. 그 생물들이 너무 오래전부터 해와가고.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은 그걸 할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어서 그거를 전부 인류 공용의 재산으로 하자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제 막 그걸 하려고 하는 나라거든요. 하고 있었고, 샌드위치를 껴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해서 그런 걸 창고에다가 이제 막 중요한 DNA 분자 생물학적인 물질들, DNA 구조들 이런 물품들 다 저장하고 있고, 서철이 생물자원관에 거 넘기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전 세계 공유물로 하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틈새가 있다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투자 없는 결과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열수 생태계 말씀드렸듯이 2017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처음 한 거예요. 열수 생태계를 한 게.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가 투자가 늦어졌는지를 알 수 있죠. 이 정도는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박사님 제가 하나만 더, 왜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동해. 근데 그런 걸 좀 캐면 되지 않나요? 그게 왜 잘 안 되나요? 그게? 왜 없겠어요? 좀 독도 문제를 얘기할 때 저희가 많이 예, 가스하이드레이트 예, 얘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얼마 전에 일본에서 지진도 그쪽에서 났잖아요. 동해 저쪽으로 해가지고서 원전 있는 데서 났잖아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그런 열수 생물들이 액티브한 그런 하이드로서멀 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콜드십이라고 했는데, 제가 학문적인 용어라 좀 저기 하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자펜 트렌치, 일본 해구 같은 유기물이 많이 모이는 그런 데서 메탄이 많이 쌓이는데도 유사한 생물이 있어요. 그게 발견된 게 지금 요번에 지진 난데 그 근처거든요. 옛날에 거기에 판의 경계면이 있잖아요. 죽었지만. 저는 우리나라 동해에도 비슷한 유사 생태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한 번도 탐사를 안 했어요. 그런 것도 해서 생물도 발견을 하고,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가스 하이드레이트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카본 캡처 CCS도 하잖아요. 카본 캡처 스토리지를 저희가 동해 쪽에다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해서 저희 대전하고 저희랑 같이 해왔잖아요. 활용할 때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저희가 해외를 만들고 조금 시행착오를 겪은 게 뭐냐면,
해미래를 만들었을 때 모선이 없었고 그거를 활용하는 연구 과제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국가에서. 유지 보수비밖에 안 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연구가 더 위로 발전을 못했거든요. 해미래 만든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반복하면 안 되고 일단은 일정 기간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김인영 교수님 말씀했듯이 열수 유사 생태계가 동해 쪽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원고에다도 그렇게 쓰고 그리고 가스하이드레이트도 있고 CCS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있죠. 왜 남북 문제 관련도 있고 러시아 문제도 있고 중국 관련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얽힌 건. 예, 예, 정말 아주 흥미롭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우리 그 신춘희 회장님, 예, 네, 질문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8시에 시작하는 줄 알고 좀 늦게 들어왔는데, 김 박사님이 쓴 책 사다가 열심히 예. 읽다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어디 오래간만에 안녕하세요. 뵙겠는데요. 예. 일단, 이번 이거 해양과학을 주제로 이렇게 좋은 걸 선정해 주셔서 우리 김영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요 내용에 관해서 제가 읽다가 조금, 질문이 있는 내용은 그, 그러니까 심해 지역의 그 지층의 온도는 한 2억 년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 책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상의 육상에 있는 그 지층은 약 45, 6억 년도 되는 그런 연도를 가지고 있는데 심해에 있는 그, 그 지층은 2억 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이게 돌아가면서 밑으로 들어가고 다시 솟아나오고 해서 2억 년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책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열수 그 분출구 옆에 사는 아까 말한 뭐 예를 들어서 홍합이나 따개비나 이런 종류들의 DNA와 육지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일반 바다에 살고 있는 그런 비슷한 종류의 홍합이나 그런 따개비의 그 DNA를 혹시 분석한 게 있는지 싶고요.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DNA상 육지에 있는 그러니까 이 일반에 있는 그런 종류들이 더 먼저인지 그것이 이제 이 밑으로 내려와서 적응한 건지 아니면 어느 게 더 먼저인지 그런 것들이 혹시 밝혀진 게 있는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학자들이 하는 게 뭐겠어요. 연구비 받아서 그런 거 분석하는 거라. 데이터는 굉장히 많고 그런 게 있어야 또 논문도 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 탄생의 시작이 열수 분출일지 모른다는 지구 생명체의 시작을 그렇게 표현을 제가 아까 드렸잖아요. 마지막에. 그 네. 얘기는 열수 지역에 있는 생물들이 대부분 원시 형태예요. 원시 형태. 훨씬 오래전. 예, 진짜 원시 형태예요. 아주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정도의 형태적으로 그렇게 많이 갖고 있고 홍합도 지금 같은 홍합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겉모습이 닮아서 육지를 보면 굉장히 달라요. 쟤네들은 사이폰이 없어요. 일단 먹이를 안 먹기 때문에 공생박테리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수관, 출수관 이런 게 있잖아요. 조개들은 그런 게 네. 없고 위나 이런 것들이 없고요. 걔네들은 아가미가 육상에 있는 애들의 쉽게 얘기하면 뭐 한 30배, 50배 크기가 돼 있어요. 그 안에 공생박테리아가 다 들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구조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열수 근처에 있는 애들이 오래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 부분적으로 따질 게 또 있겠지만.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낭떠대학의 김남국 박사님도 좀 말씀해 주시고 김현빈 대표님. 예. 김남구 박사님 먼저 말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김현빈 대표님부터 먼저 하시죠. 예. 예. 제가 우리 김동성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채팅란에 제가 질의사항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심해 탐사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만 미터 이상의 심해 탐사 경험을 가진 분이
지금까지 4명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21년 12월까지 중국의 그 분투자라는 그 심해 유인 잠수정을 통해서 최소 27명이 중국 과학자들이 1만 미터 이상을 탐사를 했다. 그게 이제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실을 뭐 이제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그 유인 잠수정을 뭐 개발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이 1월 20일입니다. 내일 모레 1월 23일은 동해안 1980년 1월 23일 날 동해안 거진 앞바다에서 해경 72정이 침몰된 지 44주년입니다. 거진 앞바다 3km 해상에 수심 105m 수심에 60톤급 해경 72정이 침몰돼 있습니다. 그걸 티오스트가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17명의 해군이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해경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인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해양과학기술력을 입증하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동성 박사님께서 그 심해 잠수정 개발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또 그게 예비 타당성에서 누락되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이런 그 행위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우리 한국에 보여줘야지 우리가 그런 그 심해 잠수정 6,500m급 이상의 걸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 해양과학기술력으로 105m 심해에 60톤급의 선박 하나 건져내지 못하는 그런 거라면 우리 대한민국을 과연 해양과학기술 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 일본의 신카이 6,500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서 그 실물을 견학하고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로 가장 시급한 것은 그 동해안 거진 앞바다에 침몰돼 있는 해경 72정 17명의 유해를 인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 해양과학기술력을 입증하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2명을 만났습니다. 어떤 2분을 만나서 정말 지금 단계에서는 얘기하기가 어렵지만은 정말 역사에 숨겨진 그런 진실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예, 그 해경 72정은 건져야 됩니다. 예.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필요성 충분히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김남구 박사님, 우리 프랑스 좀 이야기 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녕하십니까? 해양법을 예, 하시니까 의견을 네, 저 프랑스 주시죠. 예. 낭트대학교에서 해양환경법으로 박사과정 중에 있는 김남구입니다. 아까 김동성 박사님께서 잠깐 보여주셨는데 그 프랑스 해양과학기술원 이프르메르라는 그 원이 대서양 센터가 저희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캠퍼스 안에 그 해양과학기술원을 가보면 그 문 앞에 맨 처음 프랑스 심해절 탐사했던 그 기구가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프랑스에서는 이 심해 개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그 한편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BBNJ 협정에서 아무래도 저는 법학을 하는 사람이라 과학기술과 접목해서 좀 보았는데요. BBNJ 협정에서 심해 생물자원 보호 내용이 과학적 접근에 따라 확립되었는데 오늘 영상을 보니까 그 생물 다양성의 그 심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다시 내심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2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조금 멍청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심해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엔 열수 분출곡이 막히게 되면은 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파괴가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열수 분출공이 막히는 원인이 그냥 자연적 침전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기후변화가 이를 더 악화시키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박사님께서 7년간 넘게 연구하시면서 심해 생물 다양성이 이 기후변화 또는 해양 오염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실제로 조금 목격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2번째로는 국제법상 역시 그 심해 같은 경우는 국제해적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작업을 활동하시면서 국제해적기구와 소통 또는 협력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정말 귀중한 내용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제가 간단히 두 분에 대한, 먼저 우리 김남구 박사 과장님께 질문 두 개 중에 심해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다양성은요, 그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천혜보다 심해 다양성이 높아요. 생물량은 적지만 다양성은 높습니다. 근데 열수분출공이 막히는 이유는 자연적인 그 기후변화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뭐 돌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판 벌어지고 이러는 게, 일단은 그거랑 없이도 옛날부터 이렇게 막혀왔고요. 지구 전체 규모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겠어요. 지구 전체 메커니즘에는 뭐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근데 두 번째, 국제해적 기구는 저는 원래 제가 한국의 유치과학자로 왔는데, 유치과학자로 올 때 원래 제가 ISA랑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의 환경 탐사 분야 책임자로 제가 초정을 받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제가 국제적 기구랑 관여가 돼 있어요. 답이 될 것 같고요. 김현빈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국 그 내용은 죄송한데 제가 이 얘기를 중국에서 저는 들었는데요. 이 사실이 많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제가 이거는 한 말씀만 그냥 드릴게요. 이 내용에 대한 그 사실의 유무를 저는 알 수는 없는데, 중국이 짜오릉으로 7,000m 넘는 거를 탐사했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오랜 기간 그 데이터를 제대로 세계적으로 공표를 안 해줬어요. 언론 플레이만 먼저 하고. 그래서 심해를 연구했던 사람들은 진짜 중국이 7,000m 이상을 짜오릉 갖고 탐사를 했나, 그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게 제 기억에는 한 2년 이상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많이 갔겠죠. 근데 제가 칭다오를 한 세 달 전에 갔는데 거기 해양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맞는다면 아까 여기 인용을 이렇게 요미르 신문에 나왔고 인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들이 많이 했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데이터를 좀 안 갖고 있고, 그 밑에 질문 하나 해주신 김홍선 대표님께서 해주신 얘기는 무인잠수이 유인잠수정보다 더 안전하다는 건 맞죠. 그래서 유인잠수정이 예타에서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유인잠수정을 타본 분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이상한데, 눈으로 보지 않고 무인잠수정의 모니터로 봐서는 절대로 모르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유인잠수정을 여러 번 타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여력이 된다면 무인잠수정은 물론 대다수 빨리 접근하는 게 좋고요. 지금은 유인잠수정 한 대 정도 있는 게 디테일하게 여러적인 거를 접근하고 저희가 뭐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거다. 3D로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세 명의 눈으로 보는 것과 모니터 하나 원디로 보는 거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예,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원래 9시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고노인 대표님이 좀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노인 대표님. 예, 저기, 예. 그 문자를 올려놨는데, 음. 그 불의 고리라는 지도는 나와 있는데, 예, 박사님이 그 탐사하신 이 열수구 분출구가 예. 불의 고리와 일치하는지, 일치합니다. 일치합니까? 그러면은 훨씬 왜 더, 그러냐면 네, 인도양도 이렇게, 아까 인도양 지도를 제가 보여줬는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제일 처음 발견된 게 트리플 정션이라고 이렇게 세 개가 만나는 데서 했고, 저희가 그 위에 해령대 벌어지는 데에 거기 따라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실용적인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거를 박사님이 계속 하고 계시네요. 예, 지금 작년까지 예. 했고요. 2단계 올해부터 2단계 5년을 냈는데요. 작년에 카르텔에 제가 걸려서 기재부까지 올라갔다가 2단계 신규 사업에서 일단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사를 받을 겁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관악산에서 서울대 지질학과 임성환 학생, 아마, 예.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예, 그 예. 이사부호를 가지고 타고 예, 예. 그 인도양 탐사를 나간다고 해서
그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박사님하고 같은 작업을 하신 것 같으네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아, 신기하네요. 오늘 잘 네.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원래 우리 계획으로는 신춘희 회장님 뭐 인사 말씀 하도록 돼 있었는데 아까 좀 질문으로 좀 대체하는 걸 하고요. 특별히 신 회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있으면 좀 짧게 좀 하시죠, 그럼요. 네. 사실은 제가 뭐 교사들이나 학생들에게 말할 때 우리나라의 뭐 해양의 여러 분야들, 뭐 항만이나 조선이나 물류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뭐 1위에서 5위 안에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해양과학 분야가 제일 뒤처지고 있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김동석 박사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줬는데 많은 분들이 이 해양과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좀 공감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화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작고 적어서 이거를 좀 크게 확대해서 학생들에게 이 책을 널리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박사님께서 이걸 재출판할 기회가 있으시면 이 화보를 좀 크게 해서 칼라로 하든가 아니면 뭐 CD로 이렇게 별도로 제공해서 학생들에게 좀 홍보해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 이 차에 키오스트에서 굉장히 많은 박사님들께서 해양과학에 대한 좋은 책들을 많이 쓰고 계세요. 뭐 김 박사님께서도 이 책 말고도 많이 쓰셨는데 이 책 목록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이 학교에 홍보해서 학교에서는 일정한 비율 예산의 5%를 도서를 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도서를 좀 구입하도록 해양과학에 관한 도서를 많이 구입할 수 있고 예, 홍보를 말씀이 합니다. 끊기네. 예,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도수구이 끊겼어요? 많이 네. 도수구이 많이 하시겠다는 좋은 취지 말씀이셨고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해양 과학의 미래가 정말 밝다 이렇게 생각하고 김동순 박사님처럼 헌신하신 분들 오늘 보니까 이동영 박사님이라고 또 이호도 건설하셨다 그러시는데 그 해양 과학자님들의 그동안의 노력이 앞으로 빛을 볼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바다 쪽에 있는 분들이 조금 인내를 갖고 많이 또 투자를 해서 한 20년, 30년 뒤에 우리 국부가 또 창출이 되도록 그런 이제 노력을 쭉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강의였고 많은 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수강을 한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또 많은 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의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시 11분입니다. 예, 수고들 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김동성 박사님, 예, 아까 그건 저 요미우리 신문 자료는 아니고요. 제가 예. 그 책을 번역하면서 그 주석을 달 때 예. 제가 조사한